자, 할까요? 자, 동시항변권에서 이제 효력을 좀 정리할 건데, 자, 여기 지금 성립요건은 이 7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거의 성립요건은 거의 문제가 걸려요. 거의 99%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어떤 효력이 있을 거냐, 그 효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이 효력은 따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기억을 해버리면 훨씬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여러분들 그 동시항변권은 영구적이냐 영기적 항변권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항변권은 누군가에 대항한다는 의미인데, 요 항변권은 원래 민법 총칙에서 개념을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있죠.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항변권이다, 이런 단어를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기적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영기라는 것은 영구와 다른 말이에요. 영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버님이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남겨놓은 재산이. 근데 빚이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을 물려받게 되면 아버지의 그 빚, 채무도 물려받는다는 건 아시죠? 같이 승계가 되는 거니까 이걸 포괄승계라 그래요. 포괄승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빚이 50억인데 대려 상속 재산은 1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속을? 아니, 너무 이렇게 무태 탁 자르지 말고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왜냐하면 돈을 안 받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 즉 아버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쌍욕할까 안 할까? 하죠. 갚지도 못할 놈이 왜 빌려가서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들내미가 10억을 물려받더라도 아버지 빚 50억을 갚을 수 있다면 상속을 받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럼 자기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재산도 안 넘어오죠. 빚도 넘어오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채권자는 영구적으로 나 죽을 때까지 아버지 빚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청구할까 못할까? 못해. 그걸 영구적 항변권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한번 행사하면 영구히 내한테 주장 못하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한 2달 뒤에 제주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땅이 하나가 발견이 된 거야. 아버지 명의로 된 거. 그게 1,000억짜리네. 이게.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건. 이미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거야? 한정 승인이라 그래. 한정 승인. 그래서 아버지 재산과 그 채무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채무를 승계받고, 아버지 재산이 적으면 난 승계 안 받겠다라고 표시하는 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정 승인을 하시는 거예요. 법원에 가셔가지고. 아셨죠? 나중에 아버지 모르는 재산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애들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아버지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렇죠? 엄마 몰래 사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던 거지. 이 종로 어딘가에. 그렇죠? 이 창문 쳐다볼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산이 내 거였으면. 그런 거.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아니면 저기 아쉬운 대로 저기 옆에 SK 건물이라도 내 거였었으면. 그렇죠? 안 해본가? 자, 닿을 수 없는 꿈이죠. 자, 근데 모르잖아, 또. 돈벼락 맞을지. 자, 근데 이건 봐봐요. 동시항변권은 영구가 아니라 영기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갑이 지금 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안 해요. 안 하면서 청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의리한 사람도 돈 1억을 나 못 주겠네 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동시항변권이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요 부동산의 등기 서류를 제공한 거야. 등기 서류를 제공을 했다 이거죠. 그럼 그때 을은 뭐예요?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거기까지만 연기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연기돼 있는 거지 영구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영구가 아니라.
알아들었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행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6월 1일 날이 이행 날짜인데 얘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고 날짜가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6월 2일, 6월 3, 4, 5 지나가겠죠? 그럼 이게 지체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손해배상, 지연이자. 져요 안 져요? 안 져. 왜?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 손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한국전력이나 우리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상수도 가스는 먼저 선이행해요. 그렇죠? 선이행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한 달 뒤에 요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기를 사용했는데 전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그걸 뭐라 그래?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카드 대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죠? 허덕이죠. 카드 대금. 그죠? 이게 왜 이렇게 긁어싼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전부 다 집사람도 그렇고 내 것도 그렇고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 경비로 털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비를 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내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아니 원금하고 이자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거 해봐요. 여러분 카드 날짜 있죠. 변제 날짜. 그 결제 날짜가. 근데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연체료가 붙지 않아요? 가산금이. 그런 게 손해배상이라고. 그걸 지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기는 안 되지.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됐어요. 요건 이해가 잘 안 올 수 있는데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그걸 물었어요 시험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너도 이행하지 않고 셔터마우스 아무 말도 없이 이 날짜가 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을이 그러는 거야 갑한테. 야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채무 이행하지 않을 거야 하고 주장했어야 동시항변권을 주장했어야 지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날짜가 도가 됐다 하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행사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듣죠? 이게 가장 큰 효과인데 세 번째 이제 적반하장인 애가 하나 있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갑이 집이 있고 을이 대금 1억을 매매인데 얘가 안 주니까 얘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얘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적반하장이죠. 얘가 집만 주면 재산권 이전만 하면 얘는 돈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주는데 얘가 집을 안 주면서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집을 안 주니까요. 을이 대금을 안 줘요. 이렇게 쓸까?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죠? 뭐라고 할까? 갑은 을이 나한테 매매 대금을 안 줘요. 이렇게만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을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거든요. 얘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다. 그럼 소송이 제기되면 동시항변권을 동시를 주장해라 안 해라? 예, 주장해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X가 된다고. 법원이 직권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얘가 동시항변권이 있구나. 그래서 이행 안 하는구나.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걸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그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소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보통 변호사한테 보통 맡기죠.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단독 1인이 전부 다 소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장 쓰고 물어물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이게.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동상병을 주장했잖아. 그럼 얘 판사는 요걸 심사해 보겠죠. 했더니 정말 얘가 집을 안 주니까 얘가 매매 대금을 거절하고 있었던 거야. 그건 나온 거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할까? 얘한테 너 집을 이행해라. 집을 이행하면 돈 줄 거 아니냐? 돈 받아라 하고 판결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지지. 그럼 갑의 입장에서 갑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송을 제기한 갑이 자 집을 주라는 건 승소 패소? 패소지. 집을 주라는 거. 그렇죠? 근데 돈 받아라 이거 뭐 돈 받아라 이건 뭐야? 승소겠지. 자 그럼 전체 일부 전체 소송에서 일부는 패소, 일부는 승소가 될 거라고. 집을 주라는 건 패소, 돈을 받아라는 건 승소가 되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불러요. 일부 승소 이렇게 나오거든. 요걸 좀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래. 급부. 아니, 상환이라고 하죠. 죄송해요. 상환 뭐라고 그래요? 이걸 상환하고 상환 이행 아니면 이걸 급부라고 할까? 급부 판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환하는 건 돈 받아라는 거거든. 승소. 그럼 급부는 주라. 집을 주라. 그럼 승소, 패소, 판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보면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원고, 일부 승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알겠죠?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전부가 일부야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정리하고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우리가 상계라는 게 있어요. 퉁친다는 거. 그랬더니 동상병권이 붙어 있으면 일단 요건 뭘 한다? 상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상계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상계 처리가 안 된다. 이 정도만. 뭐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소멸시효가.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요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보통 물어보고요. 그래서 동상병권은 연기적 항변권이고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 다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주장해서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일부 뭐라고요? 승소,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 떨어져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순하게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성립요건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효과 있죠? 자, 교과서 효과 한번 봐볼래요? 동그라미 치자고. 456페이지에 효력 찾았나요? 양가로 1번에 이행거절 동그라미 있죠?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 못하겠다. 이행거절.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연기적 항변권 찾을 수 있나요?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동그라미요. 자, 456페이지에서 효력. 가로 1번에 이행거절 연기적 항변권. 자, 양가로 2번에 지체 책임 면제란 말 보이죠?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즉 두 번째 줄 봐봐요. 동시행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면 옆에다가 행사 X. 즉 무슨 말이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 3번에 양가로 3번에 소송상 효력 보이죠? 자, 법원이 직권세모요. 직권을 고려할 필요 없고 끊어요. 당사자 주장 동그라미 주장을 하여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해서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걸 명하는 동그라미 쳐요. 상환 급부 판결 동그라미. 바로 밑에 보면 혹시 원고 일부 승소란 글자 보인가요? 네, 동그라미. 원고 일부 승소 동그라미요. 절대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양가로 4번에 상계 문제 보이죠? 거기 보니까 자동 채권 보여요? 자동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동 동그라미 상계 못한다 동그라미.
그냥 산 게 안 된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만.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소멸시효는 제목만 동그라미 이 정도. 그다음 밑에 보면 보충이라고 해서 유치권하고 동시항변고 박스가 보이잖아요. 요걸 25회 때 물어봤어요. 25회 때 기출이 된 문제거든요. 요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갈 때 정리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나잖아요, 동시가. 그럼 우리 아까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들 454페이지로 한번 와 볼래요? 454. 자, 아까 우리가 동시항변권이 있는 것과 있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시험범위에 무엇과 무엇은 동시행관계 있어요? 무엇과 무엇은 동시행관계 없어요? 그러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아마 다 했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틀렸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이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책을 많이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 권 보지 말고 한 권만 선택해서 그 한 권을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이렇게 뭐라고 막 두드려 패면 돼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쓰지 않죠. 조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니 그 한 권만 봐야지 여러 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워낙 책값이 비싸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많이 잊어먹는 책이 그 의대 애들 책하고 법서가 잘 많이 잊어먹어요. 훔쳐가거든요. 중고로 팔아먹잖아요. 그거. 워낙 그 당시에 책값만 해도 한 3만 원씩 갔으니까 이게 교과서가 좀 교과서 얇은 거에도 15,000원 그랬거든요. 13,000원 얇은 게. 근데 민법은 보통 5권이야. 4권이에요. 이게 한 권당 13,000원, 15,000원 가니까 합히면 거의 뭐 몇만 원씩 가잖아요. 이제 훔쳐다가 이걸 팔아먹는다고. 예전에 알바 할 게 없으니까 그거로 알바를 해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 이제? 그런 애들은요. 자, 가끔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 뭐예요? 관 속에서 향냄새 나타나. 자, 봐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자, 우리가 동시항변권은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걸 정말 잊어먹어 난 못 찾겠더라고 이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외워버렸는데 이게 영어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이렇게 그 다음에 수종, 전담회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건 나 할 때는 안 나왔어요. 나 할 때는 이게 없었고 뒤에 만들어져요. 구청은.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영자가 문장 중에 이 단어가 보이면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앞뒤 안 해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자가 뭐냐면 영수증이란 단어가 보이면 얘는 동시행관계가 있는 거야. 영수증이 보이면 끝을 봐야 돼. 동시행관계 있다 없다 그러거든요.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어자가 뭐예요? 어음하고 수표. 그 다음에 요 임자가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된 거. 요건 뭐예요? 무효하고 취소. 요건 가압류란 글자가 붙어 있는 거. 요거 셋자는 뭐냐면 양도소득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 가치세 아니면 상속세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동시행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 가압류가 뭐냐면 이거 해볼게요. 가압류가 어떤 거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하고 자 을하고 매매를 해요. 집이 있고 1억이 있을 거라. 그럼 요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는 얘가 채무, 얘 채무는 동시행관계도 아니다. 아니야, 매매인데 지금 내가 여태 뭘 가르쳤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매매니까 동시행관계지. 쌍무개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12월 달이니까 용서가 돼. 5월, 6월까지 용서가 된다니까. 그 뒤는 용서를 못 해. 알겠죠? 중간이라도 가야 돼. 41.19 다닐 때에 꼬랑지가 앞설 수는 없어요. 남들 갈 때 같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실수로 틀린 거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을도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 그럼 매매는 동시행관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근데 혹시 요 집에 뭐가 붙었냐면 요렇게 이 집이 매매 대상일 때는 원래 계약서를 쓸 때는 깨끗한 물건이었거든. 근데 잔금을 치려고 할 때에 보통 계약서 등기부를 떼어봐 안 떼어봐? 또 한 번 떼어보거든요. 떼었더니 거기에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거야. 어떤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지. 그럼 등기부에 표시가 되거든. 그럼 매수자가 얘한테 그럴 거야. 야, 잔금 치르려고 등기를 떼어봤는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붙었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매도자는 뭐 해야 돼? 가압류를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리고 깨끗한 물건을 주니까. 그럼 뭐야? 가압류 말소 및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자의 대금 지급은 동생관계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외울래요? 아니면 문장 중에 그냥 가압류만 보이면 냅다, 동생관계 있다. 이렇게 외울래요? 그게 편하죠? 그래서 가압류를 뺀 거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가면. 그럼 문장은 뭐라고 나올까? 매도자의 가압류 말소 및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자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 있어요. OX. 다시. 그럼 가압류가 아니고 얘가 저당권이 붙었나 봐. 그럼 뭐야? 매도자의 매매에서 매도자의 저당권 말소 및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자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 있어요. 맞겠죠? 그럼 매매는 전부 다 뭐야? 동생관계 있다. 이렇게 보면 쉽다고요. 이게. 자, 요 숫자가 뭐냐면 요건 수급인이에요. 그래서 요 종자는 원래 시험에 안 나와, 여름 시험에. 근데 나 때는 나왔거든. 그래서 이게 외우다 보니까 잘 못 빼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최수정 씨가 그 사극을 전담할 때거든. 이걸. 그래서 수정이가 전담에 이렇게 외웠다고, 이게. 요 종신 이걸 정기금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안 해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요거 전자가 뭐냐면 전세권이 종료가 됐어요. 물어볼까? 전세권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보증금이라 하지 않아. 여기서는 뭐라 그래? 전세금 반환과 뭐는?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가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이 종료된다. 요건 담보책임이야. 담보책임이 나오면 요건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자가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 그래.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이건 동생관계 있다. 그 다음에 요 청자는 뭐냐면 청산금 지급하고 나중에 가담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생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금 그럼 동생관계 있어요. 그래서 요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영어, 임무, 가세. 여기 수종, 그 다음에 뭐예요? 전담에 구청.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구청은 뒤늦게 만들어진 거야. 오래 선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그냥 구분 소유적 공유, 그다음에 청산금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자, 이해됐어요? 이제 근데 이것만 외우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갔더니 문제를 못 맞히더라고. 왜 못 맞히냐면 얘들은 동생관계 있는 애들이에요. 요거 외우긴 다 해왔는데 영어 이무 다 해왔는데 동생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럼 이건 외우나 마나지. 이 단어가 나오면 다 동생관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 봐봐요. 동생관계가 없는 애들을 따로 외웠어요. 그게 뭐냐면 문장 중에 채권 증서 영수증 말고 채권 증서가 보이면 동생관계가 없어요. 채권 증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변제와 요거 잘 나와요. 저당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말소. 담보. 채권 담보거든요. 담보 가등기 말소. 그래서 변제가 나오면 얘가 선이행, 얘가 후이행이에요. 선후관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혹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라는 글자가 나와요. 토지 거래 허가 아니면 아까 우리 세모 쳤던 경매 무효라는 경매 무효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증서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 가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효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들은 동생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또 섞어서 문제를 내죠. 29회 때는 순수하게 얘만 나왔어요. 여기 성립요건이나 효과는 아예 빼버렸고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교과서 456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456페이지에 박스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동상변권의 정성을 드리냐면 얘는 거의 99%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한 문제가 꼭. 자 거기 보면 지금 민법 박스 아닙니다. 민법 및 특별법에 인정하는 거 보이죠? 아니 454페이지 죄송해요. 454페이지 454페이지에 보면 그 확대 적용 사례 박스 보인가요? 자 거기 단어를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첫 번째 박스에서 보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보이죠? 거기서 해제를 동그라미 쳐. 요 해제. 요 해제가 보이면 무조건 앞뒤 몰라도 돼. 해석 못해도 되니까 동생관계다 이런 식으로 해제. 그 다음에 담보책임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여기 담보책임 요거 담보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전세계약의 종료 동그라미 전세권 종료. 전세권 이거요. 이게 거의 20년 동안 입증된 거야. 이게. 제가 시험 공부할 때도 이걸로 다 맞췄었고 강의를 하면서도 다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 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응용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점에 보면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청산금 동그라미 쳐요. 청산금 요거 말하거든요. 요 구청 요거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생관계예요. 알아듣죠? 자, 또 하나 볼게요. 밑에 혹시 판례가 인정하는 거 해가지고 무효 취소 보인가요? 오케이. 무효 취소. 이거 무효 취소가 보이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동생관계. 원래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거든요. 이 부당이득 반환이 동생관계다 이런 개념인데 그냥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밑에 점에 보면 영수증 보인가요? 영수증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보면 어음수표 동그라미 칠 수 있나요? 어음수표? 이게 번호가 안 붙어 있고 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음수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동그라미 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란 말 보이죠? 매수동. 이게 매수가 뭐냐면 매매예요, 매매. 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동생관계 있다 그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고분소유적, 구분소유적 요거요, 동그라미. 구분소유적 공유 동그라미. 자, 됐나요? 그럼 이거 해보자고. 어떻게 외우라고요? 영어. 호흡을 잘해야 돼요.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요 원래 이게 구청은 원래 없었던 거야.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라 판례가. 그래서 넣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외웠다는 전제에서 근데 요건 어때요? 요 단어가 나오면 채권증서, 변제와 저당권, 담보가등기, 임차권, 토지거래, 경매무효 나오면 동생관계가 아니다. 기억나요? 이제 외울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오늘 진도별 문제 한번 봐볼래요? 프린트물. 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서 맞힐 수 있거든요. 아니, 응용이 돼요. 일단은. 이게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면 응용 자체가 안 돼 버린다고. 자, 봐볼래요? 여기 보면 진도별 문제 보시면 돼요. 틀린 거 보이죠? 자, 이게 20회 때 기출문제인데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요. 자, 여기 보면 쌍무계약에 뭐가 들어와 이제? 무효 보여요? 무효? 그럼 왜 뭐라고 했어요? 문장 중에 무효가 보여. 무효 취소가 보이죠? 여기 무효 취소 보이죠? 그럼 무효 취소가 보이면 무조건 중간에 안 읽어도 돼. 그냥 끝을 봐.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맞는데 여기가 없더라 나온다고. 아니 지금은 그렇게 찾아 넣으라고.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원래 무효가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여기 당사자 반환 의무가 뭐냐면 요 당사자 반환 의무가 부당이득이에요. 요 부당이득이 서로 간의 동생관계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그래서 그게 동생관계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봐봐요.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뭐라고 했냐면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어 자 뭐라고 됐어요. 저기 여기 보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게 키워드라고 했죠. 이거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보여요? 동생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성립 요건에서 있다 해야 되죠? 근데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손해배상으로 아까 바뀌어도 했던 거 기억나요? 아는 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 거야. 틀린 거. 그 다음에 봐봐요. 자, 세 번째 보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끊고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럼 나도 이행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 때문에. 그럼 지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이 없다. OXO. 가장 큰 효과잖아요. 너도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이 채무 이행에 쫓는 이행을 제공할 때,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나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상대방이 이행을 하는데 내가 이행 안 해요? 내가 무슨 용가리백이라고? 나도 이행해야죠.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고 있으면 나는 이행을 해야지. 내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되려.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해야 안 해요? 아니, 이행을 안 해. 거꾸로 상대방이 이행 안 하지. 그럼 나를 뭔 주장해? 뭐를? 동시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이행을 해야지. 왜 내가 동시를 주장하냐고. 아니,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할 때 동시를 주장하는 거라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행을 해야죠.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라니까. 자,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요건 10월 달에 보는 문제인데 요게 20회 문제야. 이게 11년 전 문제라고. 자, 선이행 보여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기가 곤란할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보이죠? 그 밑에다가 불안의 항변 쓰시고 재산 상태 악화 이렇게 써놔봐.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불안의 항변, 그 다음에 재산 상태 악화, 그 다음에 현저한 사유, 이행할 현저한 사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했어요? 원래 아까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안 나오지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안 나오죠. 근데 예외로 뭐 하면?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다 그랬죠? 알겠죠? 지금 요걸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면 책을 보고 동영상 볼 때에 다시 확인하시라고. 알겠죠? 이 문제 풀었다고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5월, 6월 넘어가면 죽도록 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문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형태로 시험에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또 2번 봐봐요. 22회 때 이제. 자, 동시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뭐라고 했어요?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에 또 틀린 걸 찾으라 그럽니다. 동시항변권을 배제한다라.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 무효? 예,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약법은 전체가 의무 규정이에요. 임대차에 가서만 강행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무조건 임대차 빼고 매매까지는 당사자가 배제 약속할 수 있냐, 다 맞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옆에다가 의무 규정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동시항변권이 원용이 없다. 원용이 뭐냐면 이거 한자 우리 기출문제인데, 소송이 제기됐는데 당사자가 동시항변권을 주장 안 하는 거야. 주장을 안 한대. 그럼 이 원용이 주장이거든요. 원용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이야? 다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장을 안 했으니까. 이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아까 당사자가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주장을 해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같이 맞춰봐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외우면 난 이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만 보면 이상하게 해석이 안 돼. 그건 뭐냐면 이거 능력을 길러야 돼. 이걸 외운 다음에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자,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자, 일방의 채무가 또 나왔어. 이행불로 인해 손해배상 채무로 뭐라고 했어? 아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아까.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있다. 그러면 아까 20회 문제하고 얘가 같은 지문이라고. 아까 20번, 그 1번 문제 있죠? 1번에 2번 지문하고 2번에 몇 번이야? 3번 지문이 같은 거예요. 1번에 2번하고 2번에 3번 지문이 같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연결해라고 줄을 이렇게. 연결해놔야지. 집에 가서 그거 볼 거 아니야. 근데 조사가 다르잖아요, 지금. 글자 표현이. 내용은 같은 몸뚱아리인데 옷이 좀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4번. 자, 일방의 이행 제공이 봐요. 여기 수령지체 빠졌죠, 아까?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에 그 일방의 이행 제공 없이, 자, 이행 제공이 없다. 이행 제공 없이란 말 보여요? 그럼 이건 계속 제공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속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끊고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이행 제공했다 하더라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소멸된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 뭘로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집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면 차곡차곡 올라가요. 이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5번 봐볼까? 여기 나왔네. 구분소유적 공유 보여요?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구청. 구분소유적 공유 나오면 끝을 봐. 바로. 동시항관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고 이걸. 알아들어요? 자, 하나 더 봐볼까? 이게 3번 문제.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뭡니까? 자, 이것도 틀린 거죠? 자, 25회 거 문제인데 보여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해제 보여? 해제? 그럼 읽어 안 읽어? 중간에.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지만 영어 임무 가세 여기 수정 전담해 해 여기 해자 있죠? 그럼 바로 보는 거야. 끝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OX O 이렇게. 또 나왔네. 구분소유적 공유 보여요?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중간을 읽으면 그 뭐랄까 유혹을 한다고. 퇴근할 때 집에 바로 가야 돼. 그 누가 유혹한다고 그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유혹할까 안 할까? 해. 그럼 엉뚱한 데로 가 있다고. 그래서 영수증, 해제, 구분소유적. 그럼 끝이 뭐라고요? 있다. 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여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까 여기 여기 봐봐요. 동시행관계 있어 없어? 여기 없잖아. 보여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행관계가 없다 해야 되는데 끝이 있다 하면 틀리겠지. 알아들어요? 자, 봐봐. 이리 와봐. 다시. 여기요.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왔죠? 그럼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했으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렇게. 결국 이거 안 해오면 못 맞힌다니까. 왜 내가 이걸 목숨 이게 쉬어가면서까지 가르치라고 할까 이게. 자, 4번 봐봐. 동시행관계에 있는 이게 있죠. 어느 일방의 채권이 뭘 동그라미 쳐야 돼? 그렇죠. 이게 보여요? 채권이 양도라고 돼 있잖아. 이걸 줄이면 뭐야? 채권 양도. 근데 이게 조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또 뭐라고 했어요? 채무. 가만히 있지 말고 써놔야 돼요. 상속은 동시행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또 환장하겠네. 있다니까.
이거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은 있고 뭐가 없어? 경계가 없는 거죠. 오케이. 경계. 요건 동시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확히 아까 써드렸다고. 자, 그럼 여기 채권 양도니까 동시관계 존속된다 그랬으니까 OX. O 맞잖아요. 할머니. 자, 5번 봐봐.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또 들어왔어. 그렇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장, 어디서 봤던 것 같다. 곤란할 현장 사유, 이걸 뭐라고 그래? 불안의 항변. 써 모르면 알겠죠? 불안의 항변이 있으면 동시행백을 행사할 수 오케이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야, 우리가 동시행변권을 3개를 풀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맞히지 않을까? 다 맞췄어. 이거 99% 맞춘다니까, 이거 외우면. 자,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면. 근데 요거, 오해하는 말고, 지금 이게 지금 기출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는, 지금 원래 10월 달에 풀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월, 3, 4월, 5, 6을 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12월 달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이걸 풀고 있지만 얘를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이 기출이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건.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가 예상문제예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출문제 옷을 바꿔 있긴 하지만 몸뚱아리는 같은 몸뚱아리거든.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한 거고. 자, 458페이지 와봐 이제.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제? 위험부담 나오지 않아요? 위험부담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위험부담이 두 번째인데 이 위험부담도 사례형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 사례형으로는 요 부분이거든. 요 위험부담이. 요건 거의 100% 사례형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제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좀 더 붙이자고요. 괜찮죠? 바깥이 추워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뜨겁죠? 그죠? 이따가 데스크에서 좀 내려달라고 하세요. 온도를 춥게. 알겠죠? 남들이 여름인 줄 알아. 제가 조끼를 안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더워요. 이게. 자, 이게 또 바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잖아. 우린 뜨겁고 이게. 자, 이제 저는 이게 처음에 난 이거부터 해석이 안 됐어요.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 부담은 알겠어요. 아, 난 너가 부담스러워. 그건 알겠죠. 근데 이게 위험해, 이게. 그 위험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던 거야. 근데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난 그때 이제 그 신림동에 있을 때 지금 다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는 배운 게 없는데 신림동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누구 이제 유명한 그때 나 수업 들을 때는 누구 변호사가 유명했어 가지고 그 양반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위험인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 그림 봐봐요. 저는 아예 이 그림을 갖다 놓고 이걸 외워버렸어요. 내 생각에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는 외우는 게 낫다.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비슷해요. 그 하나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갖다 놓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1억에.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한다 그랬죠. 계약을 했어요. 여기 봐요. 그러고 나서 언제 해요? 6월 1일 날 잔금치라고 플러스 뭘 넘겨주죠?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거지. 요게 동시행관계잖아. 동시행관계. 요거. 자, 그런데 요 집이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집이 있었다고.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져볼게요. 다음 중 여기에 채무자가 누군가요? 다시
갑과 둘이 오케이. 갑과 둘 다 채무자예요. 그래야 쌍무니까. 그럼 누가 채권자야? 둘 다 채권자지. 자, 집을 놓고 보면, 요 집, 재산권을 놓고 보면 얘가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일 거고, 대금을 놓고 보면 얘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얘가 되겠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생각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이 짜실짜실하지만 그런 생각을 잘해야 나중에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문장 해석만 잘하면 무조건 60점은 맞아요. 무조건. 알겠죠? 덥다고 그랬더니 덧대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데 우리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집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재산권.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때 항상 내 이야기가 개입되면 안 되는데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영상 보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노후에 내가 그랬죠. 경주에서 살고 싶다고. 집사람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경주에다가 이렇게 보고 그래요. 집을 하나 살까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근데 여유가 없어서 못 사는데 집에도 내가 노후를 좀 보내고 싶다. 경주에서. 거기는 너무 뻑적뻑적하지만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상당히 좋아서 제가. 근데 가만히 보면 경주에 가서 계약을 했다고 5월 1일 날. 근데 경주는 우리 뭐 삼국유사도 그러지만 지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서 요 사이 요거 계약한 이후에 요 이행하기 전에 뭐가 생긴 거야? 요 집이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 소실된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지. 집이 없어진 거. 없어진 걸 쭉 나눠서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누구의 실수로? 갑이 누구야, 갑이? 매도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집을 넘길 채무자의 실수로 소실이 된 거야. 집이. 그러니까 갑이 매매계약하고 뭐라고 했어요? 뒤늦게 와서 라면 끓여 먹다가 실수로 확 태워버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절대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농담 삼아 그 말 한다고. 그럼 얘가 실수를 지른 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그럼 갑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집이 없는데. 없죠. 집을 이행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는 거야, 이제. 지금 자, 계약을 할 때 이거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거나 샀다고. 근데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중간에 집이 없어진 거지. 매도자의 실수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그럼 이건 뭐냐? 갑이 실수로 불을 지른 거죠? 그럼 갑은 집을 이행할 수 없죠.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채무를 불이행한 거지. 그럼 채무불이행주에 어디 해당되냐면 이행불능이야. 불가능. 그렇죠? 그럼 이행불능이 되니까 어떻게 해 이건요? 이행불능이니까 어떻게 해? 누가 해제를 해? 을이 매수자, 채권자가 계약을 어떻게 해? 해지하고 뭘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불을 지르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야. 위험부담이 아니라고요.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거야.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소실됐을 때 누구 때문에? 채무자 때문에.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자, 갑이 질렀으니까 이제 누가 질러요? 두 번째는 을이 지를 거야. 을이 누구야? 매수인. 얘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집 샀다고 뭐예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구경하다가 담뱃불로 확 질러버린 거야. 실수로. 이 사람의 실수로 소실이 된 거죠. 얘도 실수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불을 지르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채권자가 불을 질렀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채권불이행이라고 그래?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대? 무슨 채권을 불이행한대? 채권은 받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채권자 뭐라 그래요? 네,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이 위험이라는 거죠. 요 위험. 요 위험을 뭐라 그래? 이걸 대가 위험. 물건값, 대금. 매매 대금을 누가 부담해?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채권자가 누구야? 을이 부담한다.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푸는 거야. 앞으로 위험을 뭐로 해? 대가 위험이라 그래. 대가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럼 이걸 풀어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란 사람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을이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화살표 조심해요. 이해되죠? 근데 집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화재보험 같은 거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듣죠? 근데 집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보상금,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걸 을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을에게 반환해 줘야 돼요. 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대금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그럼 을은 자살한다고. 아니 이미 집값을 받았잖아. 집값을 받으면 그 집의 보상금 보험금은 누구 거야 돼? 을 거니까 을한테 줘야지. 왜 갑이 가져가 그걸? 알아들어요? 이게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채권자 위험 부담. 여기서 위험이 뭐야? 위험이 대가. 물건의 위험이 아니라 대가. 대가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매수자가 부담한다. 근데 봐봐요. 세 번째 이제. 자, 갑도 질렀고 을도 질렀으니까 이제 누가 질러야 돼? 자, 갑도 귀책 사유 없고 을도 귀책 사유가 없어.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죠? 근데 누구예요, 이제? 옆집 아저씨 병. 또 뭡니까? 천재지변. 또 누구예요? 수용. 국가가 수용을 해버린 거야. 수용을. 그럼 수용을 하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다고. 알아들어요?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특히 천재지변 같은 거 계약을 했는데 아까 지진 푹석 주저앉았어. 그럼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네가 샀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하고 매수자는 야 내가 사긴 샀지만 등기 받아온 적 있니? 내가 왜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옥신각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을 선택을 해서 규정을 둔 거야. 채무자 위험 부담.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 이제 해석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죠.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채무자 위험 부담이. 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예요. 누가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지.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 대신 갑이 을한테 받은 계약금 있죠. 계약금은 누구한테 돌려주라? 계약금은 을에게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 해줘 안 해줘? 손해배상은 안 해주죠. 왜? 얘 규칙 사유가 없는데 왜 손해배상 해줘요? 자기 과실이 아닌데. 아마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천재지변 등으로 뭔가 불이 나서 목적물이 소실되면 갑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은 을에게 대금 청구 안 되죠. 자기가 받은 계약금 을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요걸 토탈해서 뭐라 그래?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변제 날짜가 된 거야. 6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갔는데 그럼 매수자가 나와야 되잖아. 잔금 들고.
그리고 받고 계약을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안 나오는 거야. 놀러 가버린 거지. 매수자가 깜빡 잊고. 그럼 매도자가 전화했더니 놀고 있어. 아니, 오늘 계약 잔금 칠할 날인데, 아니, 어디 가 계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근데 못 간대. 그럼 언제 오냐고. 내일 온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매수자 의리. 내일 다시 만나서, 잔금 치고 등기합시다. 이러더란 말이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더라도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에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이 소실돼 버린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령지체라 그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쌍방에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네, 없었다.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제날제 이행을 했다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매수자 앞으로. 그렇죠? 그럼 집이 소실되더라도 그걸 매도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이미 매수자 집이니까. 그래서 수령지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는 거야?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해석을 해라 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부담이. 우리 나하고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들이.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 나주에 가면 제가 아는 형님인데 그 형님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배밭이 가장 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 양반은 언덕바지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이 있고 내가 뭐라고 이게 360도로 돌면 보이는 시선 끝이 자기 집 다 토지예요. 저장 청구만도 몇 개가 돼요, 이게. 이게 엄청난 양이지.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배를 재배하는데 가락동 시장에 의뢰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 얘한테 와서 이 배를 밭대기로 산 거야. 언제요? 10월 1일 날. 그리고 언제 따가기로 했냐? 10월 20일 날 배를 따가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근데 중간에 뭐 같은 거야? 태풍이 와서 낙과가 생긴 거야.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50%가.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까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죠. 5월 1일 날.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어. 중간에 옆집에서 그 불이 옮겨와서 타버린 거야, 목적물이. 이번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매매 목적물이 불에 타서 없어진 거야.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문제가 요거예요, 진짜.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된 거다. 그럼 이 손해를 누가 볼 거냐? 이 손해를, 매매 대금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나라는 누가 책임을 져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그럼 아까 과손 아저씨가 책임져? 가락동 시장 상인이 책임을 져요. 과손 아저씨가. 그래서 요거 과손 아저씨가 책임을 지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보통 약속을 할 때 뭐라면 중간에 태풍이 와서 낙과가 생기면 예를 들면 6대4로 책임을 지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60%는 과손 아저씨가, 채무자가, 40%는 채권자인 매수자가 책임을 집시다. 이렇게 정한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위험 부담의 원칙은 누가 책임져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지만 이게 의무 규정이라는 거야.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결론 다시 해볼게요. 머리에 그래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죠. 조금 아니요.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근데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죠. 목적물이. 이행하기 전에 소실된 거죠. 그때 갑이 매도자가 실수로 소실을 시킨 거야.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그렇죠? 만약에 죄송해요. 채무불이행. 갑이 소실시키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불을 질렀다.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부담. 수령지체란 단어가 나오면 뭘로 가라? 채권자 위험부담. 네 개. 갑이 지르면 채무불이행, 을이 지르면, 매수자가 지르면 채권자 위험부담.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소실되면 누구로?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5번 정도는 꼭 연습장에 그려야 된다. 이게 사례형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자, 좀 쉬었다 오면 요걸 제가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좀 갔다 오세요.